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영조 시대 한양 육조거리에는 과거를 치르러 온 선비들로 북적였답니다. 그 중에서도 무과 시험장은 특히나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어린 시절부터 활솜씨로 이름난 조익은 이날을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린 조익에게 좋은 활과 화살을 사주었지요. 아들아, 저기 소나무 꼭대기에 앉은 까마귀가 보이느냐? 네, 아버님. 저걸 맞춰보거라. 10살 조익은 서슴없이 활을 당겼고 까마귀는 푸드득 날아가 버렸답니다. 아버님, 까마귀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다. 내 화살은 명중했단다. 과연 까마귀는 얼마 못 가 푹 떨어졌지요. 그때부터 조익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저 아이는 10살에 날아가는 까마귀를 맞췄다지? 그것뿐이냐? 달리는 토끼도 백발백중이라는구먼. 15세 서당에 들어간 조익은 그곳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했습니다. 바로 박주현이었지요. 너는 활을 참 잘 쏘는구나. 자네는 글을 참 잘 짓는군. 둘은 금세 절친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공부를 마치면 함께 철렵을 가고 달 밝은 밤이면 수박서리도 다녔지요. 주연아, 저기 수박 한번 보거라. 달빛에 반짝이지 않느냐? 조심해라. 개가 매서운 집이다. 어느 날은 수박을 따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주인 영감이 지게 방망이를 들고 쫓아오자 조익은 박주현을 업고 달렸지요. 이 도둑놈들 개석거라! 둘은 숨을 헐떡이며 냇가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냇물을 보며 한참을 웃다가 결국 훔친 수박을 반으로 쪼개 나눠 먹었지요. 이가, 나는 자네 같은 친구가 있어. 참 좋다네. 주연, 나도 그렇다네. 그렇게 둘도 없는 벗이 된 조익과 박주현. 하지만 세월이 흘러 20살이 되자 두 사람의 길은 달라졌답니다. 이가, 나는 과거를 포기하고 집안일을 돕기로 했네. 왜 그러는가? 자네는 글재주가 뛰어난데. 큰형께서 병환이 위중하시다네. 아버님을 도와 가업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아. 박주현은 밀양 양반가의 자제였고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제법 있었지요. 그에 비해 조익은 가난한 집안 출신. 무과 급제만이 출세의 길이었답니다. 주연아, 내 반드시 급제하여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야. 그래,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거라. 이별 후 조익은 더욱 무의 수연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활쏘기를, 밤에는 병서를 읽었지요. 그 와중에도 박주현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밀양박 참봉댁 자제가 장가들었다지? 들었네. 신부가 어찌나 아리따운지 꽃이 부끄러워할 정도라더군. 세월이 흘러 마침내 조익은 무과의 장원 급제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의 활솜씨는 여전히 빛났지요. 저기 저 사람이 조익이란 사람일세? 아니, 관역을 저렇게 연거푸 맞추다니. 급제 후 부산 수군절도사 휘하로 발령받은 조익. 부임길에 오르며 마음 한켠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오랜 벗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지요. 하지만 밀양 주막에서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술이 왜 이리 써지나?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취객의 말이 조익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박참봉댁 자제가 그리 허망하게 가다니.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한 달도 못 버텼다지? 그래, 새 부인을 얻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조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막 주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아, 박주현 나리 말씀이십니까? 한 달 전에 급체했다 하더군요. 새 부인이 정성껏 간호했다지만 안타깝게도 그만. 알고 보니 박주현은 첫 부인과 사별하고 얼마 전 재혼했답니다. 새 부인은 이제 막 20살이 넘은 아리따운 교수였지요. 워낙 어린 세대기라 시댁살이도 서툴었을 텐데.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 이야기를 듣던 조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박주현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주막에는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취객들 사이에서 은밀한 소문이 오갔답니다. 그 땡출한 놈 말이야. 쉿,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게. 하긴 그래. 담장 높은 집안 사정을 누가 알겠나. 조익은 귀가 솔깃했지만 취객들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땡추라는 이름과 담장 높은 집이라는 말이 자꾸 뇌리에 맴돌았지요. 이튿날 아침 조익은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10년 전 이별했던 날이 떠올랐지요. 누구십니까? 행랑아범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익이 자신을 소개하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답니다. 아, 서울의 좋은 아리시군요. 도련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된 조익은 잠시 후 소복 차림의 젊은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미망이는 이제 갓 20살을 넘긴 터. 하얀 소복이 더욱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지요. 상중에 찾아와 주시니 고인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망인의 목소리는 맑은 물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조익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을 느꼈지요. 빈소에 절을 올리는 동안 미망인의 구슬픈 곡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소리가 진실되게 들리지 않았지요. 오늘 밤은 사랑채에서 묵어가십시오. 고인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이니.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익은 청등잔 불빛 아래서 친구와의 추억에 잠겼지요.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담을 넘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 조익은 살그머니 밖으로 나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검은 그림자는 우락부락한 사내였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두건을 쓰고 허리춤에는 장도를 차고 있었지요. 사내는 익숙한 듯 안채 뒷뜰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아는 듯한 발걸음이었지요. 조익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안방 들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 나왔지요.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아이고, 마님, 눈이 빠지도록 그리웠습니다요. 쉿. 조용히 해요 땡추 서방. 아니, 이럴 수가. 소복 차림의 미망인이 사내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땡추라 불린 사내는 주막에서 들었던 그 땡추가 분명했습니다. 근처에서 소문난 악당으로 도둑질과 패싸움으로 이름을 날린 자였지요. 마님, 오늘은 더욱 곱구려. 소복이 달빛에 비치니 선녀가 따로 없소이다. 아이 참, 또 그런 말씀을. 미망이는 수줍은 듯 웃으면서도 땡추의 품에 안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방님. 오늘은 맛있는 안주를 준비했어요. 미망이는 미리 준비해둔 듯한 술상을 들여왔습니다. 기름기 도는 고기며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요. 이놈의 고기가 참 맛있게도 생겼구나. 마님이 구워주시니 더 맛나고. 땡추는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손으로 고기를 집어 먹었습니다. 미망이는 그런 땡추에게 술을 따라주며 교태를 부렸지요. 서방님, 오늘은 좀 더 오래 계시다 가세요. 허허, 마님도 참. 그렇게도 내가 보고 싶었소? 둘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던 조익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 상중인 집에서 그것도 친구의 죽음을 슬퍼해야 할 부인이 날이 이리 오셔요. 취기가 오른 땡추가 미망인의 옷고름을 더듬자 미망인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참, 잠시만요. 먼저 상을 치워야지요. 미망인이 부엌으로 나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익은 가슴 속에 품고 다니던 장도를 꺼내들었지요. 주현아, 내가 너의 명예는 지켜주마. 휙! 날카로운 장도가 들창을 통해 날아갔습니다. 예리한 칼날이 땡추의 목덜미를 정확히 파고들었지요.
땡추는 목에서 피를 쏟으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조익은 재빨리 사랑채로 돌아와 잠든 척 누웠지요. 잠시 후 사람이 죽었어요! 미망인의 비명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지요. 도적이 들었다네. 상중의 안방마님을 겁탈하려다가 큰일을 당했다는구먼. 아니, 이놈은 그 땡출한 놈 아뇨? 날이 밝자 관아에서 형방과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망인은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울부짖었지요.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오. 하지만 미망인의 연기는 너무 과했습니다. 조익이 보기에는 오히려 가식적으로 보였지요. 관아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은 정절을 지키려다 도적을 죽인 열녀였지요. 박참봉댁 며느님이 진정 대단하시오. 상중에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정절을 지키시다니 앞으로 밀양의 자랑이 되시겠소. 하지만 조익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컸지요. 그날 이후 미망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절을 지킨 열녀라 하여 칭송이 자자했지요. 상중의 도적을 물리친 열녀 박씨라는 이야기는 밀양을 넘어 경상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답니다. 저댁 며느님은 참으로 대단하시다니까. 그래서 관에서도 정문을 세워준다고 하더군. 당연하지 이런 분이 어디 있다고. 조익은 부산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주연아, 내 명예는 지켜주었다. 비록 진실은 아니지만 무덤 앞에 술을 한 잔 부어놓고 돌아서는데 미망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지요? 미망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조익은 담담히 대답했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장도의 주인이 나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제 떠나볼까 합니다. 조익은 미망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미망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원망합니다. 이듬해 봄 다시 밀양을 지나던 조익은 박주현의 집 앞에 우뚝 선 정문을 보았습니다. 열녀 박씨지문. 그 정문 아래로 미망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운 자태였지요. 상중이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송했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조익 하나뿐이었답니다. 그래서 세상일이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했나 봅니다. 진실이 때론 가려질 수도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였지요. 조익은 그 후로도 여러 번 밀양을 지났지만 다시는 그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진실은 가슴에 묻어둔 채 그저 멀리서 친구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순조 때의 일입니다. 백운산 자락의 한 마을에 10만이 형제가 살았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장가도 못 간 채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신세였지요. 큰형은 35, 동생은 32. 둘 다 얼굴도 반반하고 성격도 순박했지만 가난 때문에 혼인을 못하고 있었답니다. 우리 형제는 복이 없어. 그래도 수월 누님이 있으니 다행이지. 형제가 의지하는 이는 앞집의 수월댁뿐이었습니다. 40 즈음 된 수월댁은 노름꾼 남편을 둔 안악이었는데 불쌍한 형제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었지요. 아이고, 또 김치가 떨어졌겠구나. 반찬도 좀 만들어 왔어. 이렇게 살림을 못하니 어쩌나? 수월댁은 틈만 나면 반찬을 해다 주고 쌓인 빨래도 해주고 때로는 바느질도 해주었답니다. 해마다 봄이면 형제는 산삼을 찾아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이 좋아 산삼이라도 캐면 한약방에 팔아 적지 않은 돈을 받았지요. 수월 누님, 이것 좀 보셔요. 이건 박물장수에게서 산 비단이에요. 아니, 나는 명주 한 피를 사왔는데
형제는 돈이 생기면 의뢰 수월댁에게 선물을 사왔습니다. 마치 누나에게 효도하는 동생들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수월댁의 속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노름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기 일쑤였고, 들어와도 돈 타령뿐이었지요. 여보, 쌀이 떨어져 간다고요. 아이고, 오늘만 빌려주면 내일은 꼭 따겠네. 양주에 큰 노름판이 벌어진다니까. 그렇게 남편이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지면서 수월댁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지난해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동생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고 형은 발목을 삐어 집에 누워 있었지요. 아이고, 이렇게 붓다니 죽이라도 끓여다 드려야겠네. 수월댁은 죽을 끓여 형의 집을 찾았습니다. 발목을 주물러 주면서 문득 옆을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저런. 형의 아래가 차양막 지주처럼 빳빳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월댁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나이 찬 총각이 저리 고생을 하다니. 인정 많은 수월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지내는 총각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한 마음이 솟구쳤지요. 그저 도와주는 거지. 결국 수월댁은 형의 고통을 덜어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때 마침 산에 갔던 동생이 형의 발목 약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동생은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넘쳐서 그런지 토끼보다 더 빠르네. 수월댁이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나왔습니다. 동생을 보자 깜짝 놀라는 듯 하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수월댁은 내심 당황했지만 담담한 척하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안방 문을 열어보니 동생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언제 이리도 빨리 왔누? 수월댁이 놀라 물러서려는 찰나 동생이 그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형과 그런 마당에 동생만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수월댁은 형제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두 형제를 번갈아 가며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노름꾼 남편 때문에 외로웠던 터라 자꾸만 그들을 찾게 되었답니다.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를 보며 수월댁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았지요. 노름꾼 남편은 원정투전을 간다며 열흘째 보이지 않았고 신만이 형제도 며칠째 산에 가고 없었습니다. 왜 이리 몸이 근질근질한지. 저고리 속으로 고쟁이 속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컹 뒷집 살인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월댁은 봉창으로 얼른 내다보았지요. 누님, 계시오? 더덕 좀 들어보시오. 동생이 약초 망태를 던져두고는 곧장 앞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을 닫았지요. 막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누님, 안에 계시오? 갑자기 들려온 형의 목소리에 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형이 마루에 성큼 올라서려는 찰나 더 큰 일이 벌어졌지요. 삐걱.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름꾼 남편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수월댁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지를 발휘했지요. 급히 동생을 다락으로 밀어넣고 형에게는 다듬이 방망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안 왔으니 다른 데 가서 찾아봐. 수월댁이 형의 등을 떼밀자 형은 다듬이 방망이를 든 채로 황급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마침 들어서던 남편과 마주쳤지만 워낙 급한 발걸음이라 인사도 없이 지나쳤지요. 남편이 안방에 들어와 앉자 수월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다락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와. 형은 잘 돌려보냈으니 이제 걱정 말고 돌아가. 동생이 다락에서 나오자 수월댁은 손바닥으로 그의 등줄기를 때렸습니다. 무슨 저지레를 했기에 형이 죽일 듯이 찾아다니나 그래. 사색이 된 동생은 그대로 뒷문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진짜 내막을 모르는 노름꾼 남편은 빙긋이 웃으며 담뱃대에 불을 붙였지요. 여보, 오늘은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말이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만이 형제가 요즘 자주 싸운다네. 그러게 말이세. 어제는 형이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동생을 쫓아다녔다지 않나. 한편 수월댁의 남편은 아내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리 살림을 잘하시오? 반찬도 늘었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앞집 형제들이 약초며 산삼이며 자주 갖다 주니 그렇지요. 남편은 그저 고마운 이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이제 서로 얼굴도 보기 힘든 사이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백운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뒷집 총각들 둘을 데리고 살면 앞집 마누라 하나 건너가고 앞집 마누라 하나 건너가면 뒷집 형제는 둘로 갈라지는 법이라.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영조 때의 일입니다. 한양 장안에 홍범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홍초씨는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가의 종손이었지만 아들 홍범은 영딴 종자였지요. 아버님, 서당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이놈아! 양반의 자식이 장사를 한다고? 체면이 있지? 하지만 홍범은 어려서부터 서당 대신 기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자 장사 미천을 달라고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지요. 기방 출입도 모자라. 이젠 장사라니. 내 놈 때문에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지겠구나. 하지만 홍범의 조름에 못 이겨 홍초씨는 결국 미천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둑한 전대를 허리에 찬 홍범은 평양으로 떠났지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평양으로 가는 길에 홍범은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지요. 처음 해보는 장사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홍범은 우선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숙집 주인이 뜻밖에도 젊은 과부였지요. 얼굴이 곱고 자태가 빼어난 과부였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과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홍범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방을 드나들며 익힌 안목으로 보니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외로움이 서려 있었지요. 저런 얼굴로 과부 노릇을 하다니. 알고 보니 그녀는 양반가의 교수였다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청상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자존심 때문에 개가도 못하고 하숙을 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이거 재미있게 됐군. 홍범은 과부의 처지를 파악하자마자 계략을 세웠습니다. 기방에서 익힌 경험으로 그는 알았지요. 양반가 교수 출신일수록 과부로 지내는 세월이 길수록 겉으로는 점잖아도 속은 더욱 타들어간다는 것을. 하지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숙집 주인 과부는 체면을 지키느라 손님 방에는 절대 발걸음하지 않았고 대신 젊은 하녀를 시켜 밥상을 들게 했지요. 아이고, 이렇게 고된 일을 젊은 아가씨가 하시다니. 홍범은 하녀에게 엽전 한 움큼을 쥐어 주었습니다. 봄이 왔는데 고향에 한번 다녀오시지 그러우. 큰돈을 받아든 하녀는 이튿날로 고향을 간다며 하숙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숙집에는 개성에서 온 인삼장수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자고 나갈 뿐 다른 사람은 없었지요. 첫 단계의 장애물을 치운 홍범은 이제 본격적인 계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녀가 없어 직접 밥상을 들고 온 과부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과부는 홍당무처럼 얼굴이 붉어져서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지요. 하지만 홍범은 미리 준비해둔 30냥의 엽전을 밥주발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빈 상을 치우러 간 과부는 그 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요. 에그머니나. 다음 날 과부는 또다시 직접 저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목을 잡혀도 얼굴만 붉힐 뿐 손을 빼지는 않았지요. 매일 저녁 30냥씩. 과부의 궁색했던 살림은 점점 나아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홍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갑자기 짐을 싸더니 작별을 고했지요. 다시 올 날이 있을 터이니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과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살림이 조금 피어나나 했는데 이 젊은 손님이 떠난다니. 그렇게 갑자기 가신다니요. 언제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과부의 떨리는 목소리에 홍범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홍범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새우젓 장사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천을 조금만 더 빌려주시지요. 홍초 씨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돈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치 몇 년은 갈 것처럼 떠났던 홍범이 열흘도 안 되어 평양으로 돌아왔지요. 도련님! 하숙집 주인 과부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홍범은 상을 들고 온 과부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50냥을 건넸지요. 며칠간은 입맞춤으로만 과부의 마음을 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홍범은 과부의 가슴에 손을 대고는 100냥을 주었지요. 매일 저녁 100냥씩 챙기던 과부는 어느새 홍범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홍범이 치마끈을 풀려 하자 과부는 눈을 감았을 뿐 거부하지 않았지요. 과부의 몸은 이미 불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범은 기방에 서 익힌 능란한 솜씨로 그녀의 고쟁이를 벗겼습니다. 과부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막 거사를 치르려던 순간 홍범은 바로 직전에 하던 걸 멈추었습니다. 이쯤 되면 500냥은 드려야 할 텐데 전대가 바닥났소이다. 돈은 필요 없사오니 멈추지 마옵소서. 과부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3번이나 까무러칠 정도로 거사를 치렀지요. 다음 날 밤 과부는 더욱 달아올라 홍범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홍범은 옷을 입은 채 시름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도련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문전옥답을 팔아서 평양에 장사하러 왔는데 장사 미천이 하나도 남지 않았구려. 홍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과부는 호롱불을 끄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제게 주신 돈 모두 돌려드릴 테니 그런 걱정일랑 마셔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만 하셔요. 가쁜 숨을 내쉬며 과부는 속삭였습니다. 홍범은 속으로 웃었지요. 마침내 큰 고기를 낚은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 홍범은 득이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보셨지요? 제가 장사에 수완이 있다는 것을. 홍범은 거금과 함께 집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홍초 씨는 묵묵히 문서를 들여다보기만 할 뿐이었지요. 이것이 내가 평양에서 벌어들인 돈이냐? 그렇사옵니다. 이제는 아버님도 제 능력을 인정하셔야 할 거려. 너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홍초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너를 평양으로 보냈는지, 내 뒤를 왜 밟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더냐? 홍범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실은 내가 내 모든 행적을 알고 있었다. 홍초 씨가 서안 앞으로 다가가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양 하숙집 주인이 보낸 편지다. 내가 처음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왔지. 홍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모든 행각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그 여인, 참으로 대단한 분이더구나.
내 모든 계략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대로 따라준 것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자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너는 그저 그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한낱 젊은 손님에 불과했다. 그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평양 최고의 기류를 몰래 주무르고 계시는 분이었지. 홍범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농락했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오히려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에 현기증이 났지요. 하지만 그런 분이 왜 저를... 너 같은 젊은이가 얼마나 더 많은 여인들을 농락할지 걱정되어 나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이지. 내가 주색 잡기에 빠져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다. 홍초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난 너를 두 번째로 평양에 보냈다.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제가 가져온 이 돈과 문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분이 일부러 내게 준 것이겠지. 내가 얼마나 허황된 욕심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홍범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완 좋은 장사꾼이라 자부했지만 실은 한낱 풋내기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아버님 전... 갑자기 하인이 달려들어왔습니다. 나리! 평양에서 큰 행상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10여 명의 상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평양에서 내로라 하는 거상들이었지요. 홍초 씨 날이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 집 도련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시는 우리 대행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 젊은 도련님을 진정한 상인으로 키워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시더군요. 홍범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농락했다고 생각한 그 과부가 알고 보니 평양 상권을 쥐고 있는 대행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대행수님 말씀이 이 젊은이가 장사꾼의 제목은 있는데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 하시며 그래서 저희에게 맡기시면 직접 장사의 길을 가르쳐주겠다 하셨습니다. 상인들의 말에 홍초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다니. 이 젊은이가 단순히 여인을 농락하는 것으로 재미를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장사꾼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셨습니다. 홍범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대행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도련님의 수완이면 충분히 큰 상인이 될 수 있다고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여인의 몸이 아닌 돈의 맛을 보게 하라 하셨습니다. 장사의 재미를 알게 되면 여인을 농락할 시간도 없을 거라고. 홍범은 마당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를 평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장사의 길을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홍범은 정말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평양의 상인들 밑에서 처음부터 다시 장사를 배웠고 10년 후에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다고 하지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점도 치고 운세도 보고 묘터도 잡아주는 떠돌이 탁발승이 있었습니다. 절은 있으되 머무르지 않고 집은 없어도 온 천하가 집이라 하며 떠돌아다니는 승려였지요. 대평아, 내 형님 왔다. 몇 년 만에 우남골에 들른 탁발승은 큰 소리로 외치며 마을어귀 대평신의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이 동네에 올 때마다 묵어가던 단골집이었지요. 대평씨와는 동갑내기 중마고우로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뜻밖의 인사가 그를 맞았지요. 아이고, 도사님 오셨군요. 소복을 입은 대평씨의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찌하여 소복을 입고 있는 게요? 어찌 된 일이오? 탁발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평씨의 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서방님이 2년 전에 이승을 하직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탁발승은 크게 놀랐지만 이내 고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고난 명이 짧은 사람인 줄 알고는 있었으나 일이 황망하게 가버릴 줄이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 일찍이 그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는 듯 지그시 눈을 감았지요. 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떠돌이 도사의 체면을 지키려 그런 척한 것입니다. 주막으로 가봐야겠소. 친구 잃은 마음이 착잡하니 내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며 널글 달래야겠소. 탁발승이 살인문을 나서려 하자 대평씨의 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유하시며 우리 서방님 명복이나 빌어주시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탁발승은 마지못한 척 사랑방에 바랑을 들였지요. 먼저 천도제라도 지내야겠소. 탁발승은 빈소에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소복 차림의 과부는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렸지요. 하지만 탁발승의 시선은 자꾸만 딴 데로 갔습니다. 과부가 절을 할 때마다 아래쪽으로 자꾸 눈이 갔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불경한 마음이 든단 말인가. 목탁을 두드리면서도 그의 하초가 뻐근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과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록 탁발승이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기운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40을 간 넘긴 과부는 아직 탈상도 못한 터라 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밤이면 자주 이불 속에서 남편과의 정을 나누던 시절을 떠올리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복사꽃이 요염하게 피어 있었지요. 과부의 마음도 그 꽃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그냥은 못 있겠구나. 과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닭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곡주 한 병을 곁들여 사랑방으로 들어갔지요. 이게 웬 상이오. 곡주는 또 뭐고. 여튼 잘 먹겠소. 탁발승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평씨 생전에도 셋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곤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탁발승은 소피를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지요. 무심코 틈새를 들여다본 순간 두 눈이 커지고 말았지요. 과부가 푸짐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하얀 살결이 탁발승의 눈을 멀게 했지요. 사랑방으로 돌아온 탁발승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것만 같았지요. 아니 된다. 아니 되고 말고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야. 하지만 과부의 육덕스러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탁발승은 벌떡 일어났지요.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서 고함이라도 치면 바로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아니, 내가 떠돌이 탁발승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나. 주저 이 동네에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탁발승은 옷을 벗어 바랑에 넣고 그것을 안방 처마 끝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달빛 아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으니 속으로는 두근거렸지만 이미 마음을 먹은 뒤였지요. 여차하면 바랑을 낚아채서 도망치면 되는 거야. 한편 과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달 잡아 술상을 차린 것도 일부러 부엌에서 목욕하는 것도 모두 탁발승을 유혹하기 위한 계략이었지요. 과부는 문틈으로 탁발승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문고리도 걸지 않았고 소복 호치마만 걸친 채 허벅지를 드러내고 누워 있었지요. 이제 곧 내 예상대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오겠구나. 과부의 예상대로 벌거벗은 탁발승이 살금살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서 더듬더듬 과부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과부는 이리로 오라는 듯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구머니나. 어둠 속에서 팔을 벌리던 과부의 손등이 탁발승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화들짝 놀란 탁발승은 당장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처마 끝에 매달아둔 것을 낚아채 곧바로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쏜살같이 달리던 탁발승은 마을 어귀를 벗어나서야 숨을 골랐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만.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싶어 한 손에 들고 온 바랑을 내려놓았는데 아이고, 이게 뭐란 말이냐?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 그것은 처마 끝에 걸려있던 지프로 엮은 달동울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슷해 보여 잘못 낚아챈 것이지요. 아니, 도사님! 이 꼭두 새벽에 그게 무슨 꼴이시오? 논밭으로 일하러 가던 동네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달동우리로 겨우 아랫도리를 가린 탁발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탁발승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점쟁이다운 배짱을 부렸습니다. 점괘를 봤더니 이렇게 하고 들판을 돌아야 올해 풍년이 온다네. 나무 아미타불. 도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줄은 몰랐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탁발승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아니, 이런 부끄러운 몸을 무릅쓰고 과연 대단하신 분이야. 탁발승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어서들 가시오. 내가 홀로 있어야 점괘가 더욱 영험해질 수 있어.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탁발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도사님! 도사님! 대평씨의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탁발승의 바랑이 들려 있었지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과부의 얼굴에는 살짝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탁발승은 얼굴이 벌개져서 바랑을 받아들었지요. 그 후로 탁발승은 다시는 우남골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말을 한다지요. 올해도 풍년이 들려면 도사님이 오셔야 할 텐데.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후기 마포나루는 온갖 물자가 모여드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김장철이 다가오면 새우젓 장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지요. 강서방이 또 황해의 새우를 몽땅 쓸어갔다더군. 그놈의 눈치 한번 빠르지. 기재 값을 올리려고 술을 쓰는 거겠지. 어디 그뿐이야? 평안도 곡물단까지 손을 뻗쳤다는데. 강명한, 그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새우젓 도매상이었습니다. 본래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비범한 상수를 보여 이제는 수십 척의 선단을 거느린 거상이 되었지요. 우리 서방님, 이번에 또 큰돈 버셨다며? 평양 감사도 못 말린다니까. 하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여자였습니다. 특히 기생들의 교태에는 약한 면이 있었지요. 강서방 말이야. 저번에 평양기생 하나 데려와서 전량을 뿌렸다더군. 에이, 천냥이면 무슨... 2,000냥은 좋게 됐을 거야. 강명한의 이런 약점을 눈여겨보니가 있었으니 바로 명월관의 주모 월선이었습니다. 저 차를 끌어들이면 우리 명월관이 한양 제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게야. 월선은 특별한 미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매화라는 기생이었지요. 매화는 본래 안동 김씨 가문의 교수였습니다. 증조부 때는 정승을 지낸 명문가였으나 아버지 대에 이르러 정치적 몰락을 겪었지요. 16의 나이에 명월관으로 팔려온 매화는 자신의 고고한 품격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저 계집을 보시오. 양반 가교수처럼 도도하게 구는구먼. 그래서 더 탐이 나는 거요. 저런 여인을 차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월선은 3년이란 시간 동안 매화를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여느 기생들처럼 쉽게 몸을 허락하지 않게 하고
시와 검은고로 손님들의 마음만 살짝 건드리게 했지요. 매화야? 넌 보통의 기생들과는 달라. 남정네들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선 안 돼. 걱정 마세요, 언니. 남정네들의 유혹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러던 어느 날 강명한이 처음 매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고를 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아가씨, 그 검은고 소리 참으로 말구려. 강명한은 처음으로 자신의 거만한 태도를 내려놓았습니다. 매화 앞에서는 그저 한사내일 뿐이었지요. 소녀의 보잘것없는 솜씨를 칭찬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매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강명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요. 주모, 매화를 불러주시오. 그날부터 강명한은 명월관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요. 나리, 소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나이다. 돈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선 제1의 거상이 바로 나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도 있사옵니다. 매화의 고고한 거절에 강명한은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도 뒷전이었지요. 서방님, 황해도 새우철이 다가오는데 이리 손 놓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시끄럽다. 내 일에 참견하지 마라. 두 아들의 걱정을 귓전으로 흘리며 강명한은 매일 밤 명월관을 찾았습니다.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평안도 장사꾼들이 우리 선단과의 계약을 끊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사가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명한의 자리가 비어 있는 동안 다른 상인들이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두라고 해라. 그놈들이 어찌한다고 흔들릴 내가 아니다. 하지만 강명한의 말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매화에 대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번 새우철만이라도 직접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다. 알았다고. 내일은 꼭 가볼 테니 어여 물러나거라.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명월관을 찾는 강명한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매화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이제는 소녀도 나리의 진심을 알 것 같사옵니다. 매화야, 드디어 네가 내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하지만 소녀에겐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옵니다. 어허,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냐? 매화의 말 한마디에 강명한은 새우젓 천독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해 바다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서방님, 진정 큰일 났습니다. 평안도에서 김첨지가 가격을... 시끄럽다. 오늘 밤이 매화의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있거늘 김첨지가 우리 새우젓 값을 반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우리 물건이 전부 창고에 묵혀 있는데. 강명한은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쌓아올린 새우젓 장사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강서방이 이제 끝났다더군. 그러게 말일세. 명월관 기생년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더니만. 아니, 그게 아니라 평안도 김첨지가 이번에 통큰 장사를 벌였다네. 강서방 선단의 10배는 될 걸세. 나루터의 수군거림이 강명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매화가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나으리, 오늘 밤만은 아무 말 말고 매화 곁에 있어 주시와요. 매화의 달콤한 속삭임에 강명한은 다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뱃사공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새우젓 값이 폭락하자 뱃사공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당장 새우젓이라도 팔아서 월급을 주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요. 알았다. 얼른 창고를 털어서 살을 지불하도록 해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첨지의 수아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강명한의 새우젓은 반값도 받지 못했지요. 이러다가는 정말 거지꼴이 되겠구나. 강명한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매화가 찾아왔지요. 서방님, 매화가 서방님이 걱정되어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매화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구나. 어찌 이리 고운 마음씨를 지녔단 말이냐? 이제 소녀도 서방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사옵니다. 그동안 제게 보여주셨던 진심이 저를 감동시켰답니다. 매화의 말에 강명하는 다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명월관의 별채를 얻었고 매화와 함께 살림을 차렸지요. 아이고, 강서방이 완전히 미쳤나 봅니다. 새우젓 장사는 접고 기생첩을 얻어 살림을 차렸다지. 그래도 명색이 한양 제일의 거상이었는데 안타깝구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별채의 사랑방까지 들려왔지만 강명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화가 끓여주는 전복죽 한 그릇이면 모든 게 행복했으니까요. 서방님, 이제 장사는 어찌하시려고 하시나요? 장사라니. 그게 뭐냐?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매화는 한숨을 쉬는 듯 했지만 이내 곁에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도 잠시 매화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점심때만 되면 자리를 비우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죠. 매일 점심때면 어디를 가는 게요? 늙으신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하루라도 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내 함께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겠구려. 너무 감사한 말씀이오나 당분간은 저 혼자 다녀오도록 해주세요. 때가 되면 함께 찾아뵙고 어머님께 서방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도 서방님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강명하는 그녀의 효심마저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지요. 저기 가는 게 그 유명한 강명한 아니여. 쯔쯔. 기생한테 빠져 거지꼴이 되었다지. 어느 날 월선이 강명한을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이제 더 이상은 사정을 봐드릴 수가 없네요. 별채를 빼주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별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돈이 문제라면 기다려보시오. 내 천하의 강명하니오. 그깟 몇 푼 때문에 이런 말을 듣다니. 강명하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남은 것이라곤 몇 푼의 잔돈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지요. 한때 수십 척의 선단을 거느리던 거상이 이제는 기생의 별채에서조차 쫓겨날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매화를 불러주시오. 매화라면 이렇게 내가 쫓겨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게요. 매화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별채에 관한 얘기는 매화와도 이미 이야기가 끝났답니다. 그럴 리 없소. 내 매화를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소. 저리 비키시오. 하지만 매화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벼루와 화장도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매화야,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내 꼭 너를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야겠구나.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매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던 병든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지요. 문을 두드리자 웬 노파가 나와 말했습니다. 아가씨와 만나시려면 선약을 하셔야지요. 문을 연 노파의 말에 강명하는 얼음장 같은 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선약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기는 매화의 어머님 댁이 아니란 말이오? 분명 병든 어머님이 누워 계신다 들었소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구려. 여긴 매화 아가씨의 별채라오. 오늘은 이미 다른 나리께서 계시니 다시 약조를 하시고 오시지요.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은은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 남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매화야, 오늘도 검은고 솜씨가 일품이구나. 과찬이십니다. 서방님과 함께하니 소저의 손이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매화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강명한에게 들려주던 것과 똑같은 교태 섞인 음성이었지요. 푸아하하, 그랬구나. 그랬어. 그런 거였구나. 강명한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허허허. 천하의 강명하니 한낱 계집에게 넘어가 이 꼴이 되다니. 강명하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처량한 모습을 비추었지요. 양반 가문의 몰락한 규수라. 허허허. 매일 울던 그 눈물도, 첫날 밤의 그 수줍음도 모두 거짓이었구나. 강명하나, 이 어리석은 놈아, 한양 최고의 거상이라 자부하던 내 놈 꼴을 좀 보거라. 그는 마포나루를 찾았습니다. 한때 그의 선단이 즐비하게 늘어섰던 그곳에는 이제 김첨지의 배들만이 가득했지요. 여보시오. 혹시 자비를 할 일꾼이라도 필요하지 않소?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도 모른 채 했지요. 며칠 뒤 명월관에서는 여전히 매화의 검은고 소리가 울렸습니다. 언니, 강명한이란 자가 어찌 되었다던가요? 글쎄다. 전라도 어디로 내려갔다는 소문은 들었다만. 매화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그 눈물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했답니다. 장사꾼이 제 욕심을 못 이기면 절이 된다니까. 그래도 한때는 마포나루 제1의 거상이었는데 기생의 눈물을 믿은 게 잘못이지. 그 눈물 속에 전 재산이 녹아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세월이 흘러 명월관의 월서는 더욱 부자가 되었고 매화는 한양 제1의 명기로 이름을 날렸다 합니다. 이제는 양반들도 매화를 보려면 한 달 전에 선약을 해야 한다지. 그려. 덕분에 명월관이 한양 제1의 기방이 되었다네. 매화는 달밤이면 가끔 마포나루를 내려다보며 검은고를 켰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뱃사공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저 소리가 들리면 장사가 잘 된다는데. 그 소리에 넋 돋아가는 강명한처럼 될라. 그래서 지금도 마포나루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장사꾼은 시세만 보지 말고 여자의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기생의 눈물을 믿지 말라. 그 눈물 한 방울에 너의 전 재산이 스며들 것이니.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조시대 말 평안도의 작은 마을 청울리에 강다룡이란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그 고을 제1의 양반이었으나 영모에 휘말려 가산을 모두 잃고 아들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지요. 다룡아, 난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찌 소자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다. 네,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구나. 아버님. 다룡아, 넌 반드시 잘 살 운명을 타고났다. 이 애비는 그걸 믿는단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잘 살아서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룡은 당시 8살이었지요. 어머니는 그 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다룡이 15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도련님 이제 어쩌시려고. 어미 아비 없는 이 세상에서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밖에. 도련님 같은 귀한 분이 이런 고생을.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겠소? 이제는 내 두 팔로 살아가야지. 하지만 도련님. 괜찮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소. 난 잘 살 운명이라고.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재산인 논서마지기 문서를 품에 안고 다룡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제발 이 논문서만은. 에이, 걱정 말거라. 내가 명색이 외삼촌인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주십시오. 이게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라. 그려, 내가 잘 지켜줄 터이니 안심하고. 하지만 외삼촌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다룡이 잠든 사이
논문서를 들고 투전판으로 달려갔지요. 이보게, 이 문서를 보증으로 돈을 좀 빌리세. 허허, 이런 귀한 것을 어쩐다고? 오늘만 빌려주면 내일은 꼭 갚을 테니 아무 말 마시게나. 다음 날 아침, 다룡은 외삼촌의 술 취한 목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다룡아, 미안하구나. 외삼촌, 설마 또 투전판에 가신 건 아니죠? 내가 그만 또 실수를 했구나. 논문서는요? 문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다. 어제 투전판에서 그만. 다룡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논밖에 없어요. 다룡은 여러 날을 기다렸지만 외삼촌은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다. 내일은 꼭 찾아올게야. 나를 믿거라.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큰 노름판이 열린다는데 정말 큰 기회가 될 것 같구나. 이것만 잘 되면 그동안 잃은 것들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어. 외삼촌,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 논문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7이 된 다룡은 결국 오신의 머슴으로 들어갔지요. 이보게, 자네는 그 양반집 도련님 아닌가? 이제는 그저 다룡이일 뿐입니다. 그래도 좋은 집안 자제가 머슴이라니.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법이지요. 오씨는 겉으로는 다룡을 칭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다룡이처럼만 일하면 좋겠구먼.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세상 어디 있나. 과찬이십니다, 나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야. 정말 자네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3년 계약이 끝날 때쯤 오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세경을 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이보게나 작년에 흉년이 들어서 말이야. 세경을 반절밖에는 주지 못하겠구만. 하지만 나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말게나.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정도면 후한 걸세. 다른 집은 세경을 아예 안 주는 데도 있다더구먼. 3년 동안 피땀 흘려 일했는데 그 대가가 겨우 이거란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룡을 찾아왔습니다. 저런 고약한 양반을 봤나? 이복에 이 사실을 사뚝게 고하세. 이건 엄연한 약속 위반이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또께서 이런 일을 엄히 다스린다고 하더구먼. 다룡아, 우리가 다 증인이 되어줄 테니 어서 사또께 가자꾸나. 하지만 다룡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제가 사또께 가면 온 아린의 아이들은 뭘 먹고 살까요? 그렇지만 전 이제 새 시작을 하렵니다. 이 반의 세경으로도 충분해요. 다룡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그는 중얼거렸지요. 흑마는 날 속이지 않을 거야. 다룡은 반으로 깎인 세경으로 마을 뒤편에 나지막한 둔덕산을 샀습니다. 허허, 저 바위투성이 산을 샀다고? 다룡이가 미쳤나? 아니야. 저 녀석이 뭔가 보고 산 게 분명해. 뭘 보고? 저기 돌이랑 잡목밖에 더 있나? 그래도 다룡이가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 알 게 있나? 다룡은 골짜기에 한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매일같이 둔덕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다룡아, 잠깐 쉬었다 하지 그래. 아닙니다. 해 있을 때 한 삽이라도 더 파야지요. 저 큰 바위는 어쩌려고? 조금씩 파다 보면 언젠가는 다 치울 수 있겠지요. 달밤이면 다룡은 혼자 춤을 추기도 했답니다. 보이시나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조금씩 밭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이구, 다룡이가 저러다 귀신이라도 보면 어쩌나. 저건 귀신이 아니라 기쁨의 춤이요.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기쁘네. 아이고, 밭이 늘어날 때마다 내 자식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하구먼.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다룡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이건 어제 담근 김치여. 한번 잡숴봐. 죄송하게도 매번 이렇게 신세를 지내요. 무슨 소리?
내가 저 둔덕을 일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운이 나는데. 다룡은 낮에는 밭을 일구고 겨울이면 읍내에 가서 엽전 몇 잎에 남의 집 통실을 퍼 날랐습니다. 아이고, 다룡이가 또 걸음을 쥐고 오나 보네. 저 쥐게 무게가 장정셋은 될 텐데. 그러게 말일세. 저렇게 성실한 사람에게 하늘이 복을 주지 않을까? 5년이 흘러 둔덕사는 번듯한 밭으로 변했습니다. 그해 봄, 다룡은 큰 결심을 했지요. 이장님, 콩 3가마를 빌릴 수 있을까요? 콩을 심으려고? 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해보겠다는데 왜 안 되겠나? 가을에 갚으면 되니 걱정 말고 가져가거라. 꼬박 1회가 걸려서야 콩을 다 심은 다룡은 기쁜 마음으로 주막을 찾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이구나, 다룡아. 이리 반가울 수가. 네, 주모. 드디어 콩을 다 심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술 한 잔 올리마.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이월화가 술상을 들고 나왔지요. 어머, 다룡 도련님. 도련님이라니요. 전 그저 다룡이면 됩니다. 아니에요. 전 도련님이라 부르겠어요. 그게 더 어울리시니까. 주모는 둘의 모습을 슬쩍 보며 웃었습니다. 월하야, 다룡이에게 막걸리 좀 더 가져다 주렴. 네, 이모.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마신 거려. 됐어. 오늘은 실컷 마시고 가거라. 둔덕을 일군 자네한테는 그 정도 대접은 해야지. 다룡은 이월화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참으로 고운 처자로구나. 자네 우리 조카가 마음에 드나?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네 나이가 몇인가? 25입니다. 우리 월하는 20이고 딱 좋긴 한데 말이지. 주모는 속으로 둘을 어떻게 이어줄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님. 다룡은 두 팔을 벌리고 비를 맞으며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 비를 보시오. 이 비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고, 저기 미친 사람이 있네. 아니요, 다룡이가 기뻐서 그러는 거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노란 콩싹들이 올라오더니 떡잎을 활짝 펼쳤고 한여름이 되기 전에 밭을 가득 메웠지요. 이보게, 다룡이 콩밭 좀 보게. 아니, 이렇게 잘 자랄 수가. 그 많은 걸음을 버날른 보람이 있구먼. 그러던 어느 날 이월화가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이모가 이거 갖다 주라고 했어요. 이게 뭐요? 막걸리하고 찐 고구마예요. 밭일하시느라 배고프실까 봐서. 다룡은 이월화의 노란 저고리 차림이 꼭 콩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아, 내가 말해줄 것이 있소. 네, 도련님. 말씀하시어요. 내가 이제 부자가 될 것 같소. 이 콩이 마르고 나면 20섬은 나올 거요. 정말요? 그럼 도련님 그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당신에게 청혼을 하려고 하오. 이월화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모께도 말씀드려놨소. 당신을 향한 내 마음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이오. 전 도련님만 좋으시다면. 가을이 되자 콩잎은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포기마다 주렁주렁 콩이 달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룡은 밤낮으로 콩을 뽑아 둔덕 위에 쌓았습니다. 달빛을 보며 콩을 뽑고 별을 보며 콩을 뽑아도 힘든 줄 몰랐지요. 둔덕 위의 콩더미가 어느새 집채보다 커졌을 때였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올해가 대풍이래요. 그래, 우리 다룡이가 제일 큰 상을 받았지. 이제 곧 혼례 날짜를 잡아야겠어요. 그려, 우리 월화도 단단히 마음이 있는 모양이구먼.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찢고 땅을 가를 듯한 마른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다룡이, 큰일 났네.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봐. 둔덕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다룡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멀리 둔덕에 쌓아둔 콩더미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다령아, 어디가? 불이야! 불났어요! 사람들 좀 모아주시오! 다룡이 정신없이 달려갔고 마을 사람들도 뒤따랐지만 마른 콩더미의 불길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도 나를 속이고 땅도 나를 속이는구나. 다룡은 새까맣게 타버린 콩더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일어나세요. 월화야, 난 이제 빈털털이야.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고. 아니에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이월화는 다룡의 팔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지요. 이게 무슨 팔자요. 하늘도 참 무심하지. 저렇게 성실한 사람을 왜 자꾸 시험하는가. 절망에 빠진 다룡은 목을 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련님,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뭐라고?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고요. 이월화의 말에 다룡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지요. 줄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막에 갑자기 범상치 않은 손님이 들어왔지요. 여보시오, 벼락 맞은 콩 주인장 계시오? 검은 두건을 쓰고 긴 수염을 늘어뜨린 채 옥색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노인이었습니다. 접니다만 누구시길래 저를 찾으시는 거죠? 소문 듣고 왔소. 그 벼락 맞은 콩 아직 남은 게 있어. 남았다 뿐이겠습니까? 저기 둔덕에 가면 콩더미가 다 타서 쌓여 있습니다. 노인은 사동을 시켜 새까맣게 탄 콩 한 자루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그냥 버리시다니. 귀하다니요. 저건 그저 탄 콩덩이인데. 모르고 하는 말씀이요. 벼락 맞은 콩은 자고로 진귀한 명약이요. 내 이것으로 시험해보고 다시 오리다. 노인은 전대 하나를 다룡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어보시오. 다룡이 전대를 열어보니 콩 10섬값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신다니요? 더 필요하면 다시 오겠소. 벼락 맞은 콩이 귀한 약이 된다는 건 의원들 사이에선 비밀스런 이야기였는데 노인의 말이 퍼지자 팔도강산에서 의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룡 서방, 나는 전라도에서 왔다네. 저희는 경상도 진주서 왔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의원인데 소문 듣고 왔수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의원들 덕에 다룡의 살림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이보게, 듣자 하니 벼락 맞은 콩이 문둥병에도 특효라는구먼. 그뿐이요? 욕창에도 좋고 등창에도 효과가 있다지. 하늘이 준 약이라 그런가? 동짓달 20일에 날씨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지요. 자, 신랑 신부 들어오시오. 월하야, 이제 내 소원도 이뤘구나. 다룡이, 너도 이제 제대로 된 어른이 됐어. 다룡과 배가 슬쩍 부른 이월화의 혼례식은 마을의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다룡이 녀석 팔자 한번 보소. 하늘이 돕는다더니 정말이었네. 그려, 벼락 맞은 콩이 오히려 복이 된 게야. 하긴 저렇게 성실한 사람을 하늘이 어찌 모른 채 하겠나. 마을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룡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제가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이 기쁜 날 눈물이라니요. 월화야, 이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속여도 흙은 성실한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 하늘도 정직한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더라. 그러고 보니 말이야, 다룡이처럼 벼락 맞고 오히려 부자 된 사람 누가 있다나? 허허, 그건 하늘이 준 복이지 성실한 자에게만 주는.